북한에서 가장 영광스럽다는 응원단에 선발된 3명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당 간부 집안 딸들로 평양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던 이들이었죠. 그런데 2023년 가을 해외 공연을 다녀온 뒤 이들에게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과연 그들은 해외에서 무엇을 봤길래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을까요?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는 김미양입니다. 지금은 24살이고요. 5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저는 19살 평양 대학생이었어요. 아버지는 당 간부, 어머니는 중학교 교원이셨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에서 당 간부 집안은 그래도 배급 걱정 없는 편이었습니다. 2020년 봄, 학교에 응원단 선발 공문이 내려왔어요. 담임 선생님이 저를 직접 불러 권유하셨습니다. 미양아, 노래도 잘하고 성분도 좋으니 지원해봐라. 큰 영광이란다.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아버지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우리 딸이 응원단 되면 온 집안의 자랑이지. 평양체육관에서 시험 봤습니다. 노래, 춤, 면접까지. 전국에서 수백 명이 왔더라고요. 일주일 후 합격 통지가 왔어요. 최종 30명에 뽑혔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셨죠. 그해 여름부터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평양 외곽훈련소 기숙사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선아와 정수기를 만났습니다. 선아는 평양, 정수기는 평성 출신이었어요. 우리 셋은 같은 방 쓰며 금방 자매처럼 가까워졌습니다. 훈련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노래, 춤, 응원 동작 연습이 이어졌습니다. 발이 부르트도록 했죠. 하지만 그때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지도 선생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선택받은 여전사들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했습니다. 훈련보다 사상교육 시간이 더 많더라고요. 매일 저녁 2시간씩 회의를 했어요. 서로 감시하고 보고하라는 겁니다. 화장실도 둘씩 가야 했고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도 검열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정수기가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집에 계신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약을 구할 수가 없대. 내가 여기 갇혀 있으니까. 제 가슴도 먹먹했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럽게 뽑혔지만 어쩌면 새장 속 새가 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꾹 눌렀어요. 위험하니까요. 그렇게 응원단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응원단 생활도 3년이 지났습니다. 2023년 가을, 처음으로 해외 파견 통보를 받았어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우호 행사에 나간다는 겁니다. 그때 저희는 정말 떨렸어요. 해외라니,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였으니까요. 베이징 공항에 내렸을 때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평양보다 훨씬 번화하더라고요. 높은 빌딩들, 달리는 자동차들, 화려한 간판들. 물론 저희는 단체로 움직였고 지도원들이 항상 감시했습니다. 절대 단독 행동하지 말라. 중국 사람들과 사적으로 대화하지 말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공연이 끝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호텔 복도를 지나가는데 한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그 순간 화면에서 한국말이 들려왔어요.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몰래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TV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젊은 남녀가 환하게 웃으며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 거리의 모습이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밤인데도 환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편의점에 음식이 가득했고 자동차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미양아, 뒤에서 선아가 저를 불렀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선아도 화면을 봤습니다. 우리 둘은 한동안 말없이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정수기도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드라마 속 사람들은 자유롭게 휴대전화로 통화했고 마음대로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시켰어요. 검열도 없고 감시도 없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같은 말을 쓰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6.25 때 헤어진 가족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나뉘어 사는 건가요? 누군가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에 우리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온 우리 셋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눈빛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과 너무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돌아온 뒤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훈련소 안의 낡은 시설들, 배급으로 나오는 부실한 식사, 매일 반복되는 사상 교육. 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견디기 힘들어졌어요. 2024년 가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와 같은 응원단원이었던 은이라는 친구가 사라졌어요. 중국 파견 때 호텔에서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였습니다. 누군가 보고했던 거죠. 은이는 어디론가 끌려갔고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지도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적성 문화에 물든 배신자의 말로를 똑똑히 봤을 것이다. 너희 중 누구라도 이상한 생각을 품으면 은희처럼 될 것이다.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우리도 그 드라마를 봤는데 언젠가 우리도 저렇게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그 뒤로 감시가 더 심해졌습니다. 방에 도청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검열이 수시로 있었고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조성됐어요. 동무가 이상한 말을 하면 즉시 보고하라. 그게 진정한 충성이다. 어느 날 정수기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고향에서 온 편지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병원에 갈 돈이 없었고 약도 구할 수 없었답니다. 정수기는 소리 없이 울었어요. 나는 여기서 노래나 부르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울었습니다. 선아는 달랐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대신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셨어. 억울하게 숙청당하고 아무도 돌보지 않았지. 이게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체제야.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 셋은 처음으로 진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서로의 귀에만 들리게. 이대로는 살 수 없어.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2025년 10월, 새로운 해외 파견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동남아시아 우호 행사에 참가한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우리 셋은 눈빛을 교환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았습니다. 밤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화장실에서, 샤워실에서 누구도 듣지 못하게 속삭였어요. 공연장에 가면 혼란한 틈을 이용하자. 한국 대사관 위치를 미리 알아내야 해. 선아가 말했습니다. 정수기는 걱정했어요. 잡히면 우리만 죽는 게 아니야. 가족들도, 저도 알았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될지. 어느 날 밤, 저는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환한 웃음,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제 불효를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도 살고 싶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은희처럼 끌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정숙이 어머니처럼 약한 날 못 구하고 죽고 싶지 않아요. 선아는 중국 파견 때 몰래 적어둔 메모를 꺼냈습니다. 베이징 한국 대사관 주소야. 동남아도 비슷할 거야. 도착하면 제일 먼저 대사관 위치부터 파악하자.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훈련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엔 다른 생각뿐이었어요. 매일 저녁 회의 시간마다 충성 맹세를 외쳤지만 그건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심했으니까요.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마지막 편지를 썼어요. 물론 보낼 수 없는 편지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딸이 불효를 저지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도 살고 싶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편지는 찢어서 화장실 변기에 흘려보냈어요. 정수기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어머니, 딸이 갑니다.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선아는 담담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평소처럼 웃는 얼굴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지도원들은 우리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장 모범적인 응원단원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번에 꼭 성공하자. 자유를 향해 가자. 동남아 공연장에 도착한 건 2025년 11월 20일이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쯤이었어요. 공연은 저녁 7시였고 우리는 리허설을 마쳤습니다. 선아가 화장실 가는 척 주변을 살폈어요. 돌아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 택시로 30분 거리래. 공연 시작하면 혼란할 거야. 그때가 기회야.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환하게 웃으며 노래하고 춤췄어요. 관중석이 가득 찼고 박수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지도원들은 무대 옆에서 감시했지만 시선이 무대에 쏠려 있었어요. 두 번째 곡이 끝났을 때였습니다. 무대 전환으로 잠깐 암전이 됐어요. 바로 그 순간 선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수기도 함께였어요. 우리는 무대 뒤편 비상구로 뛰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복도를 지나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뒤돌아보면 끝이에요. 하느님, 부모님, 저희를 지켜주세요. 우리는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소리치는 게 들렸어요. 야, 거기 서.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공연장 정문을 빠져나와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야 했어요. 손을 흔들었지만 몇 대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우리 복장이 이상했나 봐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추격자들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때 한 택시가 멈췄습니다. 기사님이 창문을 내렸어요. 선아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요. 빨리요. 우리 목소리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기사님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지도원들이 뛰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택시는 빠르게 달렸어요. 제 손을 잡고 있던 선아의 손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정수기는 기도하듯 중얼거렸어요. 제발, 제발. 30분이 3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대사관만 가면 돼. 거기만 가면 살 수 있어. 택시가 큰 건물 앞에 섰습니다. 한국 대사관이에요. 기사님이 말했어요. 우리는 돈도 제대로 못 내고 황급히 뛰어내렸습니다. 기사님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대사관 정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경비원이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막아섰어요. 여기는 한국 대사관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선아가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저희 북한 응원단이에요. 망명 신청합니다. 그 순간 뒤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검은색 승용차 2대가 급정거했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 그들은 우리 지도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북한 대사관 사람들도 함께였어요. 김미양, 박선화, 이정숙, 지도원이 차갑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장 돌아와. 아직 늦지 않았어. 용서받을 수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돌아가면 죽을 거예요. 은희처럼. 한국 경비원이 우리를 막았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세요. 하지만 북한 요원들도 다가왔어요. 그들은 우리 국민이다. 넘겨줘라. 긴장된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문 앞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는 사이 대사관 안에서 직원들이 나왔습니다. 한 분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괜찮습니다. 여기는 한국 영토와 같은 곳입니다. 안전합니다.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북한 요원들이 고함쳤습니다. 당장 내보내라. 이건 국제법 위반이다. 하지만 한국 측은 단호했습니다.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강제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선화도, 정수기도, 저도 모두 울었어요. 살았다. 우리가 살았다. 창밖으로 보니 북한 요원들이 여전히 대사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를 노려보는 눈빛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우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여기는 한국이니까요.
직원분이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한국으로 가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실감이 났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냈구나. 자유를 찾았구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사관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신원 확인 절차가 있었어요. 국정원에서 나오신 분들이 우리를 면담했습니다. 응원단 집단 탈북은 처음입니다. 정말 대단한 용기셨어요. 면담을 받으며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응원단 생활, 은희 사건, 정숙이 어머니, 그리고 우리의 결심. 담당관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북한 실상을 증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으로 가실 겁니다. 11월 23일, 정부 전용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대사관이 보였어요. 그 앞에 아직도 북한 요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관없었어요. 우리는 날아오르고 있었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정수기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저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딸이 자유를 찾았어요. 선화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땅이 보였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북한이 있고 평양이 있고 부모님이 계실 겁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미안해요, 어머니. 딸이 불효했습니다. 하지만 딸도 살고 싶었어요. 몇 시간을 날아 한반도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승무원이 말했어요. 곧 인천공항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떨렸습니다. 한국, 대한민국, 자유의 땅. 비행기가 내려앉았습니다. 문이 열렸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한국 땅을 처음 밟는 순간이었습니다. 발밑에 땅이 떨렸는지 제가 떨렸는지 모르겠어요. 공항에서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신기했어요. 밤인데도 불이 환했고 도로에 자동차가 가득했습니다. 편의점마다 불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어요. 베이징에서 본 드라마 속 장면이 현실이었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적응 교육을 받으실 겁니다. 새로운 삶을 준비하세요. 직원분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 방에서 우리 셋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 해냈어. 선화가 말했어요. 정말 해냈어. 정수기가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어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말투부터 달랐어요. 씁니다가 아니라 해요라고 하고 동무가 아니라 친구라고 부르더라고요. 제일 신기했던 건 편의점이었습니다. 24시간 문을 연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밤 12시에 가도 음식을 살 수 있다니. 선화는 마트에서 처음으로 울었어요. 물건이 이렇게 많아도 되는 거야? 정말 넘쳐났어요. 북에선 배급으로 겨우 한 달 버티던 우리였는데 인터넷도 충격이었습니다. 검열 없이 뭐든 찾아볼 수 있다니. 저는 북한 소식을 검색했어요. 부모님 소식을 찾고 싶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울 때마다 하늘을 보며 기도했어요. 건강하시기를, 무사하시기를. 정숙이는 자기 어머니 제사를 지냈습니다. 한국에서 음식을 장만해서요. 어머니, 여기는 약도 많고 병원도 좋아요. 어머니가 여기 계셨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우리도 함께 절했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로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정착금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우리 셋이 각자 방을 얻었지만 같은 건물에 살기로 했습니다. 서로가 있어야 외롭지 않으니까요. 저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하고 검정고시도 봤어요. 선화는 미용학원에 다니고 정숙이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준비합니다. 어머니같이 아픈 분들을 돌보고 싶어. 정숙이가 말했어요. 가끔 북에 있는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실까? 동생은 대학에 갔을까?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때 꼭 만나리라 믿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버스도 혼자 타고 편의점도 자연스럽게 이용해요.
하지만 여전히 신기한 게 많습니다.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자유롭게 꿈꿀 수 있다는 것.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을까요? 북에 계신 부모님,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합니다. 언젠가 이 땅이 하나가 되기를, 같은 민족이 자유롭게 만나기를. 그날까지 저는 여기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자유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